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관악경제사회연구소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대남 전단이 과연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뿌려질까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만 장을 인쇄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살포를 위한 준비가 끝냈다. 북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는 어떤지 듣고 오겠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맞서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스마트 시대, 남북 화해협력 추진 시대에 70년대나 있었던 삐라를 서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네, IT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때 아닌 대북 전단을 놓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감 고조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일단은 북한에서도 대남 전단 살포하는 거 공식화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 탈북자 단체도 25일 전후에서 뿌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주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국민들이 TV로 보면서 예. 많이 놀랐고 또 분노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왜 그렇게 강경으로 나오냐에 대한 원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북미 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북한 정부가 그 결과가 좀 안 좋을 걸로 비춰지자 예. 그 책임을 남측에 남한에게 떠넘기는 모양새거든요. 네. 게다가 이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고 또 경제위기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북한 내부 사정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일례로 세계 식량기구가 이번 달 초에 북한 전체 인구의 40% 정도인 1,000만 명 정도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도 식량 지원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제가 보기엔 북한은 어떤 자기 내부의 문제를 남한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강경 기조로 갈 거는 예측이 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대남 전단 살포가 그전에 폭파에 비해서는 수위나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도리어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남 전단이 뿌려지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아서 잘 대응하는 좋은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북한이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좀 다독이기 위한 대내 결속력이다라는 예. 것과 또 하나는 김여정의 후계 고도를 좀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겠다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대북 전단 뿌리는 건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예. 바깥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TV를 보고 제한된 라디오를 듣고 어떻게 바깥 소식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북 전단을 뿌림으로써 이 외부 세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북한에서 이제 대남 전단 뿌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면 조롱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사진을 내보냈잖아요. 저것도 북한 주민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북한 체제가 우월하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네티즌들이 야, 대남 전단은 무섭지 않은데 저 북한에서 대남 전단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내는 거 아니냐. 그것이 더 무섭다. 그래서 이제 대남 전단을 발견하면 만지지도 말자. 이런 식의 이제 우리도 조롱 섞인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도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 상황이 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6월 25일 날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을 뿌린다고 했는데 좀 정부와 얘기를 해서 자제하고 다음 기회에 보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남 전단을 어쨌든 시기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뿌린다고 하니까 우리 측에서는 결국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남 전단을 뿌리게 되면은 우리 쪽에서 대북 심리전을 재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쪽의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북에서 그렇게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이렇게 강한 강변 일변도로가 나온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의 액션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북한에서의 우리 정부에 대한 조롱은 사실 국민들의 자존심 많이 건드렸거든요. 이제 정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의 어떤 강경 대조는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도 할 수도 있다. 뭐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저 우리 탈북자 단체가 당연히 6월 25일 날 뿌리기로 예고됐던 그러한 어떤 액션은 조금 자제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걸 그저 검증과 법 집행으로 밀어붙일 건 아니고요. 통일부나 경기도에서 탈북자 단체와 좀 대화를 통해서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이게 뭐 단지 정부 때리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남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북한에서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이상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오늘 아까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 이것이 좀 파탄 났다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그런 요구하는 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 대남 전단 1,200만 장 보낸다 그러면 우리 당국은요. 우리 10배인 1억 2천만 장 보내겠다라고 강하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당신들이 공식적으로 당신의 정부에서 대남 전단을 보내면 우리는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단계별로 강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2015년도 8월에 목함질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때 우리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북한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예민했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 확성기에는요 아이돌의 걸그룹 노래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스포츠 이런 거를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했어요. 그때 북한에서 고사포를 쐈습니다. 그때 우리 대응이요 155mm 화기를 쏴가지고 대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 북한 이 부분에서 사과해라. 어떻게 우리한테 고사포를 쏠 수 있냐라고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왔고 결국엔 거기서 고사총 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했던 북한 문제, 북한의 대응이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사례도 한번 우리가 이 정권에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미국은 볼턴 전 보좌관의 입에 연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출간을 앞둔 회고록의 내용이 화제가 되는 건데 그 북미, 남북미 회동의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폭로를 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영상 구성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백악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혔던 존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이 출간도 되기 전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 간 외교의 뒷얘기를 저렇게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밝히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다가 특히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한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동시에 다 깎아내리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회고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굉장히 골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혹스럽죠. 미국 대선 직전에 나온 저런 회고록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까지도 곤혹스러운 상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턴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설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사실 그 사실들이 다 사실이 언급됐던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북미 관계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 나라 존립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똑같이 진지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미국 측에 바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한반도 어떤 중재자론을 통해서 네. 좀 더 미국이 좀 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좀 더 나아서도록 했던 과정인데 결과가 지금처럼 나왔으면 아쉬운 따름입니다. 어쨌든 북미 관계 개선은 참 어려운 과제고 이번에 볼턴 회고록으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존 볼튼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자면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팩트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거는 뭐 부인을 하기도 또 뭐 인정을 하기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용 실장이요, 김정은에게 자, 미북 회담 한번 해보시라. 미국이랑 같이 한번 회담 해보시라라고 먼저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볼턴이 주장하는 게 뭐가 정의용 실장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반도 중재자 하겠다, 운전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저러한 역할을 하는 게 중재자의 역할이죠. 저것이 뭘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러한 볼턴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폭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예. 우리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미국한테는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하니까 회담 한번 하세요라고 할 수 있고 예. 김정은 찾아가서는 당신네들 북한을 만나는 것이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야. 그러니까 한번 트럼프를 만나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볼턴이 폭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폭로를 했고 정의용 실장도 상당히 이러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막상 사실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나 우리 쪽 정의용 실장의 반응은 듣고 있는데 네. 북한 쪽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요, 정의용한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영변의 영변 핵시설만 폐기를 하면 대북 제재를 풀어줄 줄 알고 싱가포르 회담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안 됐잖아요.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용한테 속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대화가 한창 진행 중에는 존 볼턴의 존재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번 폭로로 인해서 뭐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뭐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다양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앞으로의 뭐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번 존 볼튼의 폭로가 다음 대화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기반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죠. 사실 지금 북한의 강경 기조 변화로 인해서 지금 뭐 논란이 됐었던 한미 워킹 그룹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리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도리어 지렛대 삼아서 네. 미국 대선 직전에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의 변화가 이끌어내기 어렵긴 하지만 대선 직전에 해야 될 일과 대선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좀 구분해서 바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측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뭔가 우리가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미리 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지금 어떤 북한의 어떤 이 볼튼 회고록 사건으로 인해서 또 완전 판이 뒤집었기 때문에 도리어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시 또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남북 관계가 악화된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현재 상황들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은데 여론조사 결과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있어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꽤 많이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올랐습니다.
역시 남북관계 악화 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작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꽤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53.4%는 이게 여전히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 지금 집권 4년 차 정도 되면은 보통 30% 중후반 정도인데 지금 저걸 보면 한 15%, 20%가량 높아요. 네. 이 부분은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은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집권 후반기로 가면 지지율은 하강 곡선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남북 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정권 차원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보다는 뭐 급격한 하강이냐 아니면 완만한 하강이냐 뭐 이런 시선에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박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장소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하반기 이 정도의 지지율은 아주 괄목한 성과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 있기 때문에 저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3.3%의 긍정의 지지도가 언제 또 하강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 어쨌든 이번에 남북 어떤 경색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도 새로 인선돼야 되고 네. 또 한미 외교 라인에 대한 재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특히 이제 국회에 나가 있는 3차 추경안까지 잘 처리가 돼서 네.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그다음에 내수경제 활성화 등 기본적인 국난 극복 위기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집중하고 예. 더 노력해야 될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장성철 소장께서는 통합당의 안보 공세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표명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오늘 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개성공단에 있는 이 연락사무소의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대북 관계를 추진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네. 북한의 태도가 강경할수록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건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확실히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는 좀 변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은 15.9%밖에 안 되거든요.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과는 안 나오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런 아주 정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선 후보 때 2017년도 대선 후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모든 문을 닫아놓고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4년차 됐으면은 어느 정도 국민 앞에 성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성과 없이 예. 남북 관계는 파탄 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되게 문재인 대통령께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원로 통일 문제 원로 전문가 모임을 개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6분이 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 했던 분들이에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분들도 같이 불러서 여러 가지 좀 지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문제조차도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구나. 그런 실망감이 이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은 것이냐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15.9%인데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더 유화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3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실제 성과가 나지 않았던 우리 장소민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기겠습니다. 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칩거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번 주에는 아마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가 가기는 가야 안 되겠어요. 나는 우선 이번 주 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협상은 하지 않겠다. 위원장은 다 가져가겠다 해서 다 가져가라 이런 거고 우리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딴 말하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번 주 중에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10,000가지 실마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여야 정치권 협상의 한 축이 지난주부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언제쯤 복귀할 것인가? 일단은 이번 주 안에는 올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근데 와서 과연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그 이후에는 어떤 주장을 펼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또 예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우리 앉으면 협상 없으라고 했기 때문에 네. 협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월요일, 오늘 복귀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상임위원장 나머지 12개를 다 뽑기로 했었잖아요. 예, 근데 남북 문제 때문에 좀 미뤘는데 금요일 날 열릴 줄 알고 월요일 날 복귀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가 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뽑는 것을 보고 그 전후에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 상황이면 여당 입장에서는 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는 공식적으로 말은 했지만 굳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냥 18개 상임위원장 다 임명하고 우리가 총대 메고 책임지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3차 추경 국회 제출된 날짜가 6월 4일이었고 예. 그 3차 추경 35조의 혜택을 받을 예정인 390만의 국민들의 고통이 추경이 하루 늦어질수록 하루 더 연기된다. 늘어난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는데 예.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도 저렇게 진정성 있게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전망하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여당이 물밑에서든 또는 여러 다각도로 야당과의 협상처를 열어놓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상할 게 없다니까요. 3차 추경도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왜 야당에 대해서 협상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추경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뒤집어 씌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이 자기 변명하는 거고 자기들의 선택에 대해서 합류하려는 시간 벌기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당이 이런 협상에 대한 야당을 협치를 하고 국회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네.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 부분은 취소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태년 아까 원내대표가 얘기하셨죠. 지금 위중하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당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 돼요. 법사위원장 그냥 다시 사퇴시키세요. 사퇴시키고 본회의에서 야당 몫으로 넘겨서 다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야 협치 다시 회복이 되고 국회 정상화됩니다. 그러한 특단의 대책도 여당이 정말 남북관계, 경제 문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예. 그러한 특단의 대책도 생각해 보시라라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사과, 법사위원장 철회 두 가지의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장의 사과 부분이 의장님께서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김태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어렵게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좀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법사위가 그동안 관행적 문제였던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한 뒤에 일정 부분 원상태 돈을 넣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뭐 전반기도 있고 후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반기 체계자구 심사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고친 전제로 후반기에 안에 넘기는 쪽으로 하면서 협상도 일정 부분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저러한 이제 여당의 입장이 국민을 호도시키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저번 주에 있었던 처음 법사위 첫 회의를 보세요. 거기서 여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랑 같이 윤석열 찍어내기 그런 역할에만 했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을 왜 가져가려고 했는지 바로 그 첫 번째 법사위원회 회의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모두 조금씩만 좀 양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관악경제사회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